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네, 새벽이 아니고, 네, 저녁에, 네,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음, 뭐, 낮은 따뜻하지만, 네, 점심때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서, 네, 일교차가 크죠. 네, 그래서 약간 건강에 유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옷도 좀 따뜻하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좀 챙겨 입어야 되는 그런 이제, 네,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월 초인데도 네, 뭐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새벽에 자주 일어나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제가 네, 새벽에 이제 잠깐 밖에 나가보면 되게 한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잘은 모르겠지만 또 새벽부터 일어나시는 또 우리 학생님들도 계실 거니까 네, 뭐 옷을 따뜻하게 잘 입어야겠다는 그런 제 다짐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네, 그 뭐죠? 대표제와 선거구까지 했죠. 그래서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대표제라고 하고, 자, 선거구제는 대표자를 선출한 단위. 네, 어제 뭐죠? 우리 재보궐로 선거했죠. 자, 그러는 것처럼, 자, 그 선거구제, 자, 여러분, 네, 아마 저번 주에 이 수업을 듣고 봤으면, 네, 어제 했던 그런 재보궐로 선거가 조금 더 여러분의 눈높이에 와서 닿았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는 헌법 제41조, 42조, 67조, 68조, 자, 70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헌법 제40조. 네, 40조는 뭐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해가지고, 그쵸? 네, 입법권의 어떤 국회 귀속을, 네, 뭐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41조인데, 자, 41조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자,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자, 그쵸?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네, 그렇죠. 자,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자유선거죠, 여러분. 자, 국민의 어떤 보통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직접 비밀선거는 헌법 제4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유선거는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헌법에서 흐르는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상, 그렇죠? 헌법의 기본 원리상, 그리고 뭐죠? 헌법 전체 조항의 어떤 파생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선거의 원칙 중에 하나가 헌법의 명문에 없는 자유선거. 그래서 총 5개의 선거의 원칙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 중에 가장 먼저 제41조는 국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회는 국민의 어떤 보통평등, 직접 비밀, 그다음에 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걸 명시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2항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자,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자세한 건 어디서 정하고 있는 거죠? 네,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수를 뭘로 정해요? 법률로 정하되, 자, 이 법률로 정하되라는 것은 뭐냐면,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에서 뭔가 법률로 정하되 또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로서 자, 정한다. 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법률 유도의 원칙이다. 즉,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생활 양식의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강을 정해놓고 이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법이 뭐냐면 법률인 거죠, 여러분. 헌법의 구체화법이 바로 법률인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여러 군데서 네, 법률로 정해라.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 법률로서 정한다. 이런 이제 문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헌법이 법률에 위임을 한다 해서 네,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그렇죠? 이제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에서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우리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 100명으로 줄여야 돼. 뭐 이런 거죠. 100명으로 줄여야 돼. 이건 뭐예요? 헌법 개정 없이는 위헌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법률로 국회의원 수는 100명으로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서 200인 이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법률로는 200명 이상 해야 되는 거죠. 1000명 하는 건 상관없겠죠. 하지만 198명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199명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뭐냐면 공직선거법이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총수는 몇 명으로 한다? 300인 이상으로, 300인으로 한다 그랬죠. 300명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자,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이라고만 명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자,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바로 공직선거법이고, 이 공직선거법 21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지역구 몇 명이에요? 243명에 맞아요? 그 다음에 뭐죠? 비례 있죠? 지역구하고 비례가 있죠, 여러분. 지역구가 몇 명이죠? 247명인가요? 그쵸? 그 다음에 비례가 53명인가요? 맞아요? 지역구가 257명이죠. 그쵸? 257명이고, 자, 비례가 43명인 거죠. 43명.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의 선거과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자, 역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법률 위반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자,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뭐 이러면 틀린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자,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헌법에 41조 3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법률로서 정한다. 자, 법률에 위임한다. 이런 거죠. 왜냐면 이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이런 것들은 뭐죠? 그때그때 어떤 정치나 문화, 그 다음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헌법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헌법 개정이 대단히 까다롭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경성헌법이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위헌이 되겠죠. 헌법을 위반하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이제 뭐죠? 국회의원의 선거구, 그렇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을 뭘로 정하게 돼 있다? 자, 법률로서 정하게 하고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법률이 곧 우리가 잘 아는 공직선거법이 되겠죠, 여러분. 법률도 사실은 개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네. 여야가 계속 타협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은 더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러한 사항을 어디로 유임하고 있어요? 네, 법률로 유임하고 있는 거죠. 법률로 유임하는 이유는 당연히, 네, 그때 뭐예요? 달라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자꾸 변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인구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자, 이런 거죠. 생각도 변하고, 정치적 의사도 변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변화하는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사항은 당연히 헌법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인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어디서? 헌법에서. 아주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선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네. 이해하시나요? 자, 42조는 자, 국회의원 임기는 자, 4년인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 거죠. 4년. 4년. 자, 국회의원은 몇 번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죠? 몇 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어요? 피선거권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생기는 연령, 나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 3번 하면 더 이상 못 하는가? 아니면 한 번 하고 끝나는가? 아니면 평생 할 수 있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자, 국회의원의 연임에는 횟수가 몇 회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여튼 국회의원 임기는 자 4년으로 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 제42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 건너뛰어서 자 헌법 제67조에는 자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렇죠. 41조에서 41조 1항에서도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제67조도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여기에도 당연히 뭐가 빠져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유선거. 그렇죠. 자유선거는 헌법의 명문에는 없지만 당연히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선거 원칙인 거죠. 자유선거. 네. 자유선거는 대신 헌법의 명문에 규정이 없다는 거, 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67조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나온 적이 없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 최고 득표를 한 사람이 똑같은 표를 만약에 100만 표 받은 사람이 2인 이상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 가장 높은 득표자, 가장 많이 받은 득표자가 똑같을 수 있겠죠. 2인 이상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는 사실 로또를 연속으로 한 10번 맞는 확률 정도 될까요? 보기 힘들겠죠, 여러분. 그쵸. 한 600만 표 받는다. 700만 표 받는다. 나오기 힘들겠죠, 여러분. 그쵸. 1000만 표 받는다. 둘 다 1000만 표다. 그렇게 나오기 힘들겠죠, 여러분. 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어떤 길을 가다가 똑같은 장소에서 번개를 한 10번 맞으면 확률인 거죠, 계속. 그런 정도로 희박한 거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제67조 2항에서 이거를 규정을 해놓은 거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그때에는 우리 헌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다시 재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거죠. 즉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그 1차 선거에서 국민의 50%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1등과 2등이 다시 한번 선거를 치러요. 네, 1등하고 2등만.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다시 한번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국회 대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즉 최고 득표자가 2명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로 가는 거죠. 국회로. 헌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 국회의 제적의원, 네, 제적의원 과반수. 그렇죠. 우리 제적이 몇 명인지는 모르죠, 여러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지만 그때에 따라서 국회의원 제적이 30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장에 따라서. 그렇죠. 여튼 과반수 몇 명이죠? 150명 이상인 거죠.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 회의예요. 공개 회의죠, 공개 회의.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67조 2항이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고 득표자가 두 명, 그렇죠? 2인 이상 나올 때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어떤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로 가요? 국회로 가서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00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동수가 150명 이상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 그렇죠?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그럴 리도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가 딱 한 명 나왔을 때, 단독 후보로죠.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 그 사람이 얻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유권자, 선거권자가 있는 유권자의 총수의 3분의 1, 그렇죠. 33.333333% 정도 되겠죠. 이상을 받아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거죠. 3분의 1 이상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네, 최고 득표자가 똑같은 사람이 투표를 한다. 2인 이상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이다. 힘들겠죠, 여러분. 정당에서는 그쵸, 후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당이 그게 할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네,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는 거죠. 그 정당, 예, 그렇죠. 정당에 그게 할 일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헌법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사항에서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무엇이냐?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공무단임권을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그렇죠. 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그 피선거권이죠. 이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 네, 40세 이상. 나이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세 이상이 돼야지만,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다고, 우리 헌법에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40세가, 네, 왜 40세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은 사실 40세도 어리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20대 초반, 중반이기 때문에 40세면 정말 아저씨죠. 제 나이니까, 그렇죠. 제 나이니까 아저씨인데, 87년에 어떤 헌법이 마지막으로 국착해서 헌법했을 때는 옛날인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5년 전 정도 됐는데, 이때는 40세도 되게 뭐죠? 중후한 어떤 중년의 나이인 거죠. 뭐 세상에 어떤 풍파를 좀 겪는 나이. 그렇죠. 풍파를 겪어서 헤쳐나온 나이. 즉, 뭐라고 얘기해요? 40세를? 불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혹. 그렇죠. 불혹.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40세. 그래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40세에 달하여야 된다. 선거일 현재. 이게 대통령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 규정이 우리 헌법에는 뭐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나이가.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기타 뭐죠?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머지는 법률로 정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또는 자유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자유선거죠. 자유선거에서 선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 또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법률 유보의 원칙, 즉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계속해서 후임 대통령은 어떻게 뽑냐? 68조에 나와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그쵸? 임기 만료 전 70일에서 임기 만료 전 40일, 그쵸? 40일, 아이고, 네,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언제 끝나요? 내년 이맘때쯤 끝나나요? 그렇죠. 자, 그 끝나는 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 70일 전, 그리고 40일 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일, 한 달 정도 되겠죠. 30일. 이 30일 사이에 뭘 해야 된다? 후임자를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료되지 않고 기타 사유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된 때, 뭐 대통령이 뭐 거리된 때나 이항에 있죠.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쵸?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누구 있어요, 여러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실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임기 만료 70에서 40일 전, 그 30일 사이에 뭐죠? 후임자를 선거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뭐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 사망하거나 고리된 때,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된다고 헌법 제6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임기는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5년이고, 우리는 단임인 거죠, 여러분. 딱 한 번 할 수 있죠. 대통령 임기는 5년 딱 한 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뭐 이런 거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있죠. 헌법 개정하면 대통령 임기 4년하고 중임, 뭐 연임할 수 있다. 1회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우리가 과거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이 군사정권
군사정권이었죠, 여러분. 네, 군사정권이었죠. 이 군사정권에 대한 반성, 자,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자, 1987년 헌법, 제9차 헌법 제70조, 지금 현행 헌법인 거죠. 제 현행 헌법에서는, 자, 1987년부터 쭉 이어온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자,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자, 딱 한 번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헌법에 땅땅땅 못을 박아놨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제도, 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제도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본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은 뭘 하고 있어요? 야, 현행헌법의 기본 제도 중에 자, 방금까지 뭘 했죠? 네, 선거제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거제도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우리 현행헌법의 기본 제도가 뭐가 있냐면, 자, 공무원 제도가 있죠, 공무원 제도. 공무원 제도, 여러분. 자,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공무원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여러분. 또 공무원 시험에, 또 어떤 공무원 시험에는 헌법이 또 들어가죠. 네, 과목 중에. 그렇죠. 자, 이런 공무원 제도를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제도로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공무원 제도란 무엇이냐면, 즉, 첫 번째로 이 공무원 제도 중에 이 공무원, 자, 공무원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 공무원이란, 자, 먼저 개념 정리하면, 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 또는 임용되어, 그렇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또는 임명된다. 그렇죠. 임명이 되는 거죠. 자, 임명돼서 국가나 공공단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국가나 공공단체. 사적 단체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국가예요. 국가. 네, 대상이 누구랑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냐면, 자,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죠. 네, 어떤 사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자, 국가나 공공단체와 자,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고, 사법상의 근무 관계가 아니고, 자, 공법인 거죠. 공법상의 근무 관계죠. 자, 공법은 뭐죠? 여러분, 공법이란 게 뭐예요? 자, 법은 크게, 누구와의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공법은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법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 있죠. 자,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법이나 행정법이 있을 거고, 사법은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겠죠, 여러분. 공무원은 국가나 공공단체와 어떤 근무 관계를 맺냐면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습니다. 공법상, 사법상이 아니고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고 공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이게 바로 공무원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자, 공무원은 직접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선출되거나 임용됐다. 그렇죠. 또는 임용되어 누가 근무 관계를 맺어요? 국가나 공공단체와 어떤 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자, 어떤 업무를 해요? 당연히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공무원 제도, 이 공무원 제도는 당연히 우리 현행헌법의 기본 제도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를 자, 헌법 제7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자, 헌법 제7조 1항. 자, 7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야, 공무원 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그렇죠. 국민의 어떤 특정 국민을 위한 어떤 봉사자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네가 선출이 됐든 임명이 됐든 뭐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지 어떤 일부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헌법 제7조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냐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2항에서는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있죠. 공무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중립성은 뭐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자,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자,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공무원의 신분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신분 보장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직접적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라고 하면서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이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공무원이란 자, 최광의 개념으로 그쵸? 가장 넓은 개념으로 어떤 경력직이라든지 또는 특수 경력직, 그다음에 일시적 공무 수탁 사인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자, 경력직 공무원, 그다음에 특수 경력직, 그다음에 일시적 공무 수탁 사인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국가의 공공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거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걸 이제 뭐 공무 수탁 사인 이렇게 하는데 일시적, 뭐 단발성으로 끝나겠죠. 뭐 하루면 하루,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런 일시적 공무 수탁 사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 7조가 말하는 이 공무원의 개념은 최광의 개념인 거죠. 모든 공무원을 다 포함하는 거죠. 경력직이든 특수경력직이든 또는 일시적인 어떤 공무수탁 사인이든 이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요? 헌법 제7조가 말하는 이 공무원은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국민 전체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국민은 당연히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의미를 하고, 자,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 일부나 특정 정당, 지역 등의 부분 이익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즉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어떤 국민의 일부나 특정 정당이나 지역 등의 부분 이익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헌법 제7조 공무원의 헌법상 뒤에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네, 보장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헌법 제7조가 말하는 헌법 제7조에 있는 규정에 내포된 의미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럴 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데서 여기 책임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게 법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냐. 헌법에서 이러는 거죠. 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며 이런 거죠. 책임져라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책임을 얘기할 때 보통 법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어떤 뭐 정치적 책임이냐 아니면 윤리적 책임이냐 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뭐죠? 다수설의 학설은 뭐냐면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자 법적 책임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죠. 자, 정치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이제 우리나라 학자의 대부분이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진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 공무원도 사람인데 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실수하면 거의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다수의 이제 학자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헌법 7조가 말하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정치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지 자,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볼까요? 자, 정치적 책임은 선거를 통한 책임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선출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인 책임, 여기서 말하는 그 책임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인데, 자, 정치적 책임은 뭘로 져요?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겠죠. 그렇죠. 잘했으면 다시 뭐 선거에서 다시 뭐 선출될 수 있고, 만약에 뭐 못했으면은 그쵸. 뭐 이렇게 되겠죠. 밥도 끊기겠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한 책임이겠죠. 국회는 어떤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을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한 책임. 네. 그다음에 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국가배상통구권이라는 게 탄핵에 의한 책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공무원이 법적인 책임, 단순히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자,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되지만 약간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고의,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이제 국가가 배상청구권, 국가에다가 배상청구권을 뭐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나면 국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국가가 먼저 돈을 주고 그 돈을 국가가 공무원에게 변제받고, 자, 이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피해를 본 국민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핵에 의한 책임, 그렇죠, 여러분. 자, 법적인 책임은 탄핵에 의한 책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 뭔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면 되겠죠. 탄핵되는 거죠. 자, 그 탄핵은 대통령으로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죠. 네, 탄핵에 대한 책임은 다 법적인 책임이 될 수 있고, 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자,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겠죠. 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어떤 뭐 고의나 어떤 범죄, 그쵸,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상 책임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하지만 단순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즉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 이런 요 의미죠. 국민에 대하여 네, 책임을 진다. 요 의미는 정치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는 게 좀 다수설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네,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 의미, 즉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자, 세 번째로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있는 거죠. 자, 공무원 제도 중에 자,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뭐 공무원 시험 많이 보죠, 여러분. 네. 공무원이라고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은 여러분 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직업 공무원은 어디에 포함이 돼요? 공무원에 포함이 되겠죠. 자, 공무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공무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자,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하려는 이 직업 공무원 제도는 이 공무원이라는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제도인 거죠. 그게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 이런 거죠, 여러분. 직업 공무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공무원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바뀌면 당연히 하던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국정에 혼란이 오겠죠. 그 국정의 혼란, 즉 행정의 혼란은 당연히 고스란히 누구에게 피해가 가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 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자,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 유지. 그렇죠.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네, 뭐죠? 국민의 행정 대서비스는 네, 변함없이 잘 굴러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 작용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여러분.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 유지, 그죠?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어떤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 작용 중단이나 어떤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냐면 직업 공무원 제도인 거죠.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자 최광의 개념이고, 자 직업 공무원 제도는 그 중에 뭐죠? 특수한 어떤 그 제도인 거죠, 여러분. 네, 그 제도. 그래서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은 당연히 다른 개념이 아니고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이 공무원이 당연히 이 직업 공무원을 당연히 포괄하죠.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네. 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 작용의 중단,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 구조에 관한 제도. 이게 바로 뭐냐면 직업 공무원 제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직업 공무원 제도가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최초로 이 직업 공무원 제도는 자, 1919년 그렇죠.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이 직업 공무원 제도라는 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 뭐죠?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용을 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무슨 헌법으로 되게 유명해요? 네,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어,
복지죠. 네, 복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헌법으로 유명한 헌법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인 거죠. 즉, 직업 공무원 제도는 복지의 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하던 사람이 쭉 해야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하던 사람이 쭉 해야 어제 경력이 있으니까 잘하고, 그렇게 행정을 잘한다는 것, 행정 서비스 잘한다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이 돼요? 국민의 복지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어떤 복지에 관한 그런 기본권적인 사항을 헌법이 편입을 시켰는데, 이 직업 공무원 제도도 따지고 보면 그런 복지의 한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우리나라에는 제2공화국 헌법,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여러분. 네, 하야를 했죠. 네. 자, 그리고 하야를 하고 제2공화국 헌법, 자, 의원내각제를 실시했죠, 여러분.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자,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가진 제2공화국 헌법에서, 네, 뭐죠? 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자, 이거죠. 범위, 자,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한 범위. 자,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범위와 달리, 그쵸? 직업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과 같은 경력직 공무원만을 의미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일반직, 그냥 특정직 같은 경력적 공무원을 의미하고, 정치적 공무원, 네.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어떤 정치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임시직 공무원,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직업 공무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일반직이라든지 어떤 특정직 같은 어떤 경력직 공무원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 공무원이라든지 임시적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 그렇죠. 경력직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이 누군지, 네,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서 열린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보시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경력직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은 여기서 말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직업 공무원은 그런 거죠. 그냥 일반직이나 어떤 이제 특정직 같은 경력직 공무원만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네. 자, 정치적 공무원이라는 게 임시직 공무원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건, 자, 경력직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은, 네, 포함되지가 않는다. 어디에요?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공무원의 이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즉 공무원의 신분 보장, 또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그렇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 직업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 뭐죠? 신분 보장인 거죠. 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가 되고요. 실적주의인 거죠. 네, 공무원이 뭔가를 뭐 승진을 하려면 실적이 있는 거죠. 실적주의인 거죠, 여러분. 자, 능력주의인 거죠. 한마디로 능력이 있으면 뭐 승진한다 이런 거죠. 능력주의 예외. 네, 능력이 아니고 뭐 다른 주의인 거죠. 저 사람 나보다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해. 자, 이럴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저 사람이 뭐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죠? 능력주의, 네, 능력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자, 능력주의 예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근데 능력주의 예외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한 거죠. 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네, 능력주의도 예가 되겠죠. 능력주의 예의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 헌법은, 네, 능력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은? 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좀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얼마나 했는지 체크해 볼게요. 얼마나 했죠, 우리가? 39분을 했네요. 네, 좀만 쉴까요, 여러분? 좀만 쉬었다가, 네, 2차 시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